K구자 주포를 실은 차량이 지난밤 폴란드 제15기 지츠코 기계화여단이 도착했습니다. 밤에 도착한 K구 수송 차량과 K구자 주포가 찍힌 사진이 올라왔는데 폴란드는 물론 동유럽과 발트 해국가들은 이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폴란드군은 이것은 강력한 화력 지원입니다 라고 말하며 K구자 주포가 이미 방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15기 지츠코 기계화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과 접해 있는 폴란드 바르미안 마수리아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전방 지역으로 이미 K 전차와 K구자 주포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배치되어 러시아의 도발에 대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해안가에서 불을 뿜으며 훈련하는 K구자 주포의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바로 3일 후인 24일에 한국에게서 받은 K구자 주포가 추가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군은 한국에게서 K구자 주포를 무려 144대나 받았고 빠르게 실적 배치하여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K 전차도 벌써 98대를 받았는데 빠르게 받은 K 전차와 K구자 주포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폴란드군의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는 휴전 협상이 폴란드 주변 국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24일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선 주로 흑해 해상 안보와 흑해, 곡물 협상 부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러시아는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야르스를 동원한 정기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유리하게 휴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러시아의 속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주 병국들은 휴전 협상이 되고 나면 러시아가 자신들의 국가를 노릴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빠르면 이번 가을에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벨로루시에서 대규모 훈련을 발표했는데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의 국가들은 이 훈련증에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무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가을에 병력과 무기를 모아서 침공을 감행할 것이란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하나로 지난해 말 한국산 K 전차 도입을 고민하다가 결국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레오파드 EA8 전차는 인도되는 데까지 최소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의 공백이 생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공격 대상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발트 3국 중 하나 에스토니아는 K구자 주포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4문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12문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더 많은 항공 무기를 도입하려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성비가 높으면서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트 3국들은 지금 K 전차와 K구자 주포를 빠르게 받아 실전 훈련을 벌이는 폴란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K구자 주포를 도입해 배치한 에스토니아만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폴란드군은 러시아 7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위게임 원터윈터 20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를라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위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서는 비스를라강 동쪽의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K구자 주포와 K전자 대량 도입을 결정했고 유럽의 언론들은 이렇게 받은 K전차와 K구자 주포가 러시아가 폴란드를 감히 침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언론들은 K구자 주포가 러시아 발트의 장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구자 주포는 호주에서도 빨리 더 도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의 군사시설 및 항구, 공항, 에너지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해 해상에서 완전 봉쇄해 압도적인 전투기와 폭격기 미사일로 대만을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도 중국 전투기와 중국 호위함에 대한 경계를 늪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해군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의 공해상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중국 전투기가 호주 정찰기에 30m까지 접근해 플레어를 투하했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하면서 국방 예산 지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게서 하이마스를 처음으로 인도받았는데 앞으로 오커스에서 지원받아 핵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 등 유도무기 배지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는 K구자 주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하나 디펜스와 호주형 K구자 주포 AS9 헌치맨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계약했습니다. 사방이 바다인 호주가 K구자 주포를 도입하는 이유는 유사시 중국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의식하고 지난해 호주에서 K구자 주포 시험 사격이 벌어지자 중국 인민망은 호주에게 맹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한화의 호주형 K자 주포 AS9 헌치맨이 최초로 호주에 도착하자 견인포 시대를 마감하고 자주포 시대 가열렸다며 호주 육군 첫 자주포라고 환호했습니다. 호주의 한 군사 유튜버는 AS9 헌치맨이었던 무기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미 공포증 환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헌치맨 거미는 가늘고 긴 다리와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악명이 높으며 그 거대한 크기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이 사냥꾼은 이제 호주의 새로운 군사력 중 하나의 이름을 빌려줄 것입니다. AS9 헌치맨 자주포는 전장에서 파괴적인 화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포병 시스템입니다. 헌치맨 거미는 무시무시하지만 인체에 무해합니다. 하지만 AS9 헌치맨은 그와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군이 향후 어떤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새로운 장비는 호주 왕립 포병대의 업무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헌치맨의 전투 중량은 52톤, 전체 길이는 12.4m입니다. 폭은 3.5m, 높이는 3.7m입니다. 155mm 52구경 포신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승무원의 작업량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에 대해 말하자면 헌치맨은 최대 시속 60km로 최대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헌치맨의 사격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이며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초 동안 3발을 연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목표물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AS9 헌치맨은 기반이 되는 K9 썬더에 비해 승무원 보호 기능이 향상되고 첨단 디지털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플라산 추가 장갑과 스팔리머, 더운 기후와 승무원의 편의를 위한 향상된 서스펜션과 에어컨이 포함됩니다. 헌치맨의 사거리는 발사하는 포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는 탄종에 따라 최대 60km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유도탄인 M9 엑스칼리버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탄은 정밀 유도 포탄으로 최대 60km 거리에서도 목표물 10m 이내를 타격할 수 있어 기존 탄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한 헌치맨이 발사할 수 있는 표준 고폭탄 HE 포탄은 3가지 주요 폭발 모드를 제공합니다. 직접 명중을 위한 충격 폭발, 단단한 목표물을 관통하여 파괴하는 지연 신관, 파편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에어버스트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냉전 기간 내내 호주 육군은 견인 포병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육군이 현대 기계화 부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병대원들은 마침내 이 장비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AS9 헌치맨 계약의 절반을 취소한 것이 옳았나요? 마침내 호주 육군이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육군이 원래 원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호주 정부가 토지 8116 2단계를 삭감하여 헌치맨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방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호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국방비를 충분히 늘리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2023 국방 전략 검토에서는 호주군이 호주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견인 포병은 더 가볍고 작기 때문에 선박이나 비행기로 더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북쪽에 많은 섬은 산이 많거나 정글이 많아 50톤에 달하는 대형 차량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 육군은 단 3개의 포병 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능력을 유지하면서 분산 배치할 포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구입해서 다른 연대를 장비해야 할까요?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이 유튜버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에 호주 네티즌들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당초 호주는 계획과 달리 정권이 바뀌면서 K구자 주포 30문 주문 후 2차 주문 계약을 폐기하고 한국에게서 도입하겠다는 레드백 450대를 129대로 줄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계획했던 수량을 유지했어야 한다면서 지금 호주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열어두고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후속 주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과 인력을 만드는데 이미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우리는 GDP의 최소 5% 국방에 써야 합니다. 가능한 만많은 진비와 훈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블랙팬서는 폴란드군의 주력 기갑부대이다. 오랫동안 미국 방위산업에 의존했던 유럽이 트럼프 리스크에 후회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제국기갑 기병 여단 군인들의 훈련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4월이면 비가 많이 와 지형이 진창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동북부에 위치한 오르지스 훈련장은 최근 비가 내리면서 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K 전차가 여기저기 물이 고인 진흙탕을 뚫고 기동하며 엄청난 화력을 뿜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진창이 된 훈련장에서 사격을 한 표적판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거의 4번의 사격 전부 표적 정중앙을 향해 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얼마 전 UAE 훈련에서 K 전차 실사격 결과가 연상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당시 실사격을 한 후 한국이 뻥을 쳤다고 했는데 스펙에는 사거리 3km의 명중 80%인데 실제로는 4-5km 100% 명중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훈련장 진창을 누비는 기동성에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안상적이었는다. 이 중에는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K 전차 위에 서 있는 폴란드 여군의 위풍당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여군이 탄 K 전차는 물이 잔뜩 고인 지형을 돌파하며 전차를 뒤덮을 만큼 거센 물살을 일으켰는데 이를 두고 K2 오프로드 장면 같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K2 훈련 영상에는 중간에 한글로 된 한국산 포탄의 모습도 보였는데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빨리 인도되어서 벌써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군이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군의 역할이 강조되는 유럽 내에서는 이러한 모습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K 전차 훈련 중에 야간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K 전차는 어두운 밤 속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훈련 중 한글로 된 연스미의 광탄이 노출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어두운 밤을 비춘 듯 했습니다. 지금 K 전차가 훈련하는 이곳은 바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러시아로 인해 경계심이 극도로 치달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으로 러시아가 공격을 퍼부어 우크라이나 피해가 커지자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밤이 또 하루 지나갔다며 누군가 야만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달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분노했습니다. 마치 이 분노는 폴란드 훈련장에서 불을 내뿜는 K 전차로 표현된 듯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9일 9조 원에 달하는 K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내달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과 납기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제 양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폴란드산 KPL을 구입하겠다고 한 로바키아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미군 병력을 빼면 당장 2,000대의 탱크와 장갑 차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협력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 전차 1차 계약분 180대 중 98대를 인수하고 2026년까지 전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화 개량형인 KPL은 다음 달 180대를 계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델을 슬로바키아도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당초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드 EA8을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비싸고 대기 기간도 길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2023년 노르웨이는 54대 도입하는데 대당 478억 원에 샀고 올해 1월 스웨덴은 44대 주문에 대당 502억 원에 샀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132대를 사려고 하자 무려 대당 900억 원을 불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레오파드 EA8이 비싼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18이야 대수, 헝가리 44, 스웨덴 44, 리투아니아 44, 네덜란드 46, 노르웨이 54, 체코 77 등 7개국 발주 물량을 모두 합쳐도 327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 육군의 410대에도 못 미치는 물량인데 여기에 폴란드 1000대까지 합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UAE,
페루, 이집트 등이 주문하면 최소 2,000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KE 전차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KNDS가 연간 최대 레오파드 EA8 생산 능력이 48대라고 했는데 KE 전차는 2023년 연간 100대, 교대 근무까지 하면 200대를 뽑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2026년 생산을 시작하면 매년 100대를 뽑아낸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납기를 주무기로 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까지 갖춰지게 되면 KE 전차의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이번에 2차 계약을 하고 슬로바키아가 KEPL을 도입하는 것에 유럽 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 분석가인 피터 수지 박사는 지난 3월 더 내셔널 인트러스트에 실린 글에서 KEPL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NATO의 동부 측면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하며 중부 유럽의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협력은 당장 비세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등장해 이 그룹 내에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물류비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에서 만든 탱크는 몇 시간 만에 슬로바키아로 갈 수 있어 아시아나 서유럽에서 수개월간 배송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카타르지나 지스크 박사는 근접성은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서울이나 베를린 대신 폴란드에서 조달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사이에 300km 거리를 감안할 때 운송 비용이 무려 40% 나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탄 약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슬로바키아는 155 생산력을 가져 폴란드의 K9 자주포에 대한 필요성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KE 전차를 도입해 폴란드의 중앙 집중화된 유지 관리 및 교육 인프라를 통해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전직 장교인 야로스와프 스트로지크 JAROSTAW STROGYK 장군은 지난 3월 디펜스 24에 슬로바키아가 KEPL을 도입하면 V4 정렬이 강화됩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이 그룹의 기갑 핵심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폴란드와 슬로비키아를 비롯해 체코와 헝가리까지 퍼질 수 있고 동유럽은 물론 앞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16기계 화사당 9기갑 기병 여단 KE 전차 훈련은 유럽 자강론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훈련장에서 폴란드 지휘관들은 KE 전자 실기동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9기갑 여단 코왈레프스키 소령은 한국에서 새로운 전차로의 전환이 실제로 질적인 도약이며 군인들이 그것을 실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제 전차를 쓰던 폴란드 기갑병들은 KE 전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압식 현가장치로 지형을 이용해 차량의 실루엣을 낮추어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E 전차는 전투 성능, 인체 공학성, 다양한 장비, 그리고 폴란드 군대에서 사용하는 PT-91보다 2배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과 역동성을 갖췄다고 기갑병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기갑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구소련제 탱크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된 것이었는데 승차감도 좋지만 에어컨과 발전기 덕분에 탱크가 훨씬 더 독립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코왈레프스키 소령은 KE의 훈련 과정 또한 현대적이라고 했는데 전차 자체에 설치된 시뮬레이터 시스템 덕분에 차고에서 나가지 않고도 전술 및 실사격 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비 자체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절약되는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와 인력을 위한 공간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도 챙기면서 수출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트럼프가 유럽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발언에 연쇄 충격파를 얻어맞고 다급하게 대대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유럽 방위산업은 각국 정부의 다급한 무기 주문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나토에 간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훌륭한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를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를 쭉 들은 한항공 네티즌은
두다 대통령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산 무기로 재무장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굴욕회담이었다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방위 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K방산의 대공 무기 체계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K방산의 대공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 체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청공-2, 대공 레이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전략연구소 ESS는 러시아가 자폭 드론, 미사일,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런 ESHAHED 136 생산을 확대해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9K720 이스칸데르 M, 9K79일 토치카 U 등의 미사일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유럽의 사정으로 볼 때 신공, KGB와 같은 적어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은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300급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돼 기존의 아이언돔, IRIS-T SLM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제 방공 체계인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청공이는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보스니아, 몰도바 등의 유럽 국가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THAAD로 불리는 LSAM은 미국 패트리엇과 THAAD 대비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영 비용이 최대 75%가량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PAC 3사기, 독일의 아이리스-T SLM 6기,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NASAMS를 8기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러시아의 대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이 최근 EU 권역 내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등 주요 방산국들과 협력해 탄약이나 탄두 없는 발사체 등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을 수출할 수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증가하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통합의 강점을 가진 LI지넥스원을 필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지넥스원은 얼마 전 있었던 2025 IDEX에서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 대공방어 체계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LSAM을 앞세워 고고도부터 드론 대응까지 가능한 다층 방공망 구축 역량을 간주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까지 일선에서 현장 세일즈에 나서며 수출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마저도 한국 무기를 찾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총사령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극비 회동을 갖고 장갑차와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이 눈팍 DSONGWIT NOOMPACKDE 태국 총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을 직접 둘러보고 감에 따라 태국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에 대한 후속 협상과 차기 호위함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 DTI 산하 태국방 위산업 TDI과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2018년 3,600톤 T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해 태국에 인도한 실적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70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며 태국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둔 야데피 HUMIBOL ADULYADEJU로 명명됐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도 나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필리핀군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약 50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할 당시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산은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국산 엔진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내구도 테스트에서 국산 엔진을 단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국내외의 사막,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성능 및 최대 출력 등이 요구되는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심장을 단 K9 자주포가 본격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K11 사격 지휘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물량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을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을 기존 K9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베테랑 조종수들을 투입해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K2 전차가 UAE에서 엄청난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지난 10에서 20일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합동으로 지형정찰, 야외기동,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기계화부대 장비와 운용 장병들은 해군 상륙함 펀으로 현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 K21과 최신 전투 공병 전차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는 주포 최대 유효사거리 3km를 넘는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며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장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유효사거리 3km인데 4-5km에서 100% 명중이라니. 명시된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성능에 UAE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산 전차자 주포장갑차가 기동사격과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외 기동훈련 후 UAE 정부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과 전시 행사도 열었는데요. 연합훈련단은 K10 탄약 운반장갑차의 K9A1 자주포 포탄 재보급 등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일명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포병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준입니다. 그 포병 전력을 지탱해온 것이 포탄 제조 기술인데요.
우리 포탄 제조 기술은 K구 자주포로 대표되는 포병 무기만큼이나 그 진가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한국 방산업의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포탄 수출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구를 대거 도입하면서 우리 포탄도 함께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최근 155포탄을 비롯한 각종 포탄을 자체 생산하기로 밝혀서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주로 사갔던 155포탄의 수출이 줄어들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의 추진 장약을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한국제 포탄과 장약의 스웨덴 수출길이 얼려서입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포탄 및 장약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개전 3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방산업계는 큰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방산업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K 전차와 K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급증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공급된 것 중 하나가 포탄과 장약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식량을 섭취해야 하듯 탱크가 되었던 자주포가 되었던 모든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포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포탄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장약이 필요하니까요. 그 포탄과 장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서방 국가들의 자주포나 전차들이 쓰는 포탄이 대부분 155포탄인데 이 155포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155포탄은 나토 NATO 국가 무기들과 호환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매번 우리를 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할 때 함께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155포탄이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냈던 것도 155포탄이었습니다. K구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도 패키지 형태로 155포탄을 대거 사들였고 이는 K구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K구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제 155포탄도 해외에 대거 수출된 셈이죠. 그런데 그 한국산 155포탄 수출길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자자 그동안 포탄을 수입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에 나서기 시작해서인데요. 직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155포탄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작년 10월 리투아니아와 탄약 생산 공장 건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등 주변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155를 포함해 각종 포탄을 250만 개 생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야 본인들 목숨이 걸린 거니 이렇게 나오리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155포탄을 대거 수출한 폴란드에서요. 폴란드는 작년 12월 4일 슬로바키아와 협력해 155포탄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 하원은 155포탄을 포함한 단약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미 11월에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55포탄 제조 협력 파트너로 슬로바키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55포탄뿐 아니라 120, 105포탄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2에 시용되는 120포탄, K9에 사용되는 155포탄을 폴란드에 수출하던 풍산 등 우리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55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시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물해에는 이전에 비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소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의 추진 장약 납품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12월 18일 스웨덴 국방불자조달청은 한화와 아처 자주포용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조달 밀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포단과 마찬가지로
장약도 유럽에서 수급에 치질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웨덴은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전달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기에 더욱 장약 수급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데 K97럼 우리기 개발한 무기가 아닌 스웨덴이 자체 개발한 아처처럼 유럽산, 그것도 나토 국가의 무기에 시용할 용도로 납품받기로 했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계약이 이달 초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직접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히려다 계엄 사태로 취소된 뒤였음에도 체결됐다는 첩에서 우리 방산업에 대한 스웨덴 측의 신뢰를 엿볼 수 있죠. 원래 오스왈드 국방물 자조달청 전략적 구매 담당은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장약은 스웨덴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웨덴은 자국산 자주포 아처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 이를 위한 자체적인 포탄과 장약 기술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같은 나토나 EU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장약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해 줄 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스웨덴 자국의 혹독한 겨울에도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약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기에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장약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혹독하지 않은 많은 자국 환경들에 맞춰져 있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겨울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는 냉전 이후 장약이나 포탄 생산 설비를 줄여왔다.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생산에 나서고 있기에 스웨덴 측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 역량도 뛰어나고 혹한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약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스웨덴이 자국산 자주포에 우리 장약을 써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 포탄이나 장약이 기존 나토 국가 무기들에도 호환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포탄과 장약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장점이지만 우리가 수출한 포탄과 장약 대부분이 K9 등 우리 무기들과 세트로 묶인 경우가 많았다 보니 이를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증되지 않고 문서에만 써진 장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으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자체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토 국가인 스웨덴이 우리 장약을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걸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겨울의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따라서 우리 업체들의 유럽 시장 포탄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생산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포탄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빨라도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유럽 국가들이라도 급한 수요를 채워야 한다면 우리 포탄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한국산 포탄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대당 가격이 700만 원대로 1200만 원대인 미국이나 유럽산 포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등 생산 제반 비용이 저렴해 상대적으로 더 싸지만 우리 수준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섭니다. 거기다 포탄의 성능도 그렇게 싼 가격답지 않게 우수하기까지 합니다. 풍산이 작년에 개발한 신형 155장거리 포탄의 경우 기존의 사거리 40km였던 60km로까지 늘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현 상태 그대로의 종전을 골자로 한 트럼프가 제안한 방식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남기에 우리 포탄에 대한 선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스웨덴과 장약 납품 계약을 체결한 한화가 6,673억 원을 투자해 장약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기에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인 공장에서는 155용 장약 등 다양한 포탄에 쓸 수 있는 장약들이 생산되고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유럽이 여전히 포탄이나 장약을 생산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생산 역량을 갖춘 우리가 생산 공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포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K9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포탄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시리아 내전이 발발 13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군이 승리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13년간 이어온 우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시리아 정권을 뒷받침해주던 러시아와 이란의 역량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자 이때를 틈타 시리아 반군이 기습 공세를 퍼부었고 53년간 대를 이으며 유지된 아사드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즈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정권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어분대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의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전은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졌고 2014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발호하며 갈등 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며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내전은 최근 글로벌 지정학이 급변하면서 극적인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거의 모든 군사 자원을 쏟아부으며 약 3년간 소모전을 이어온 상태이고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전쟁 국면에서 여력이 소진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구조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팽팽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낸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근거지인 북서부에서부터 친티르키예 무장 세력과 합세해 대대적인 기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정부 영토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이 급격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정부군의 승리로 여겨지며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거기에 친러 성향인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아사드는 승리 깃발을 99%는 꽂은 상태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반군이 정부군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아사드 정권에 공을 들여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 아사드 대통령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 탈출해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 FIGHTRADAR24를 토대로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반군에 함락됐다는 보도가 나온 무렵 이곳 공항에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다. 여기에 아사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라사드는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로 아버지인 하페즈 아라사드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직을 세습받은 독재자였습니다. 취임 직후엔 과감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곧장 철권 통치를 답습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살인가스,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런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육해 공군 기지를 세우고 시리아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위한 지렛대로 삼아왔는데요. 그동안 반군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지난 7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의 구심은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조직 HT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보다 무력이 약했던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13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서방,
반이스라엘의 기조를 내세웠던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한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반군편에 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과 같은 배를 타고 있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친서방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튀르키예의 눈에 가시인 로자바나 쿠르드족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중립을 깨고 시리아 반군편을 들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오랜 불만을 배신으로 되돌려주었고, 이는 곧 시리아 반군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역시 배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남북으로 포위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헤즈볼라가 버텨온 것은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를 통한 이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마저 끊긴 셈이니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기존처럼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시리아를 중동전 개입의 교두보로 활용하던 러시아는 중요한 요충지를 잃은 셈이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도망간 시리아의 독재자가 살던 집이 공개됐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재자의 집에는 초호화 명품과 슈퍼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도주한 후 시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고가의 물품을 약탈하고 가구를 파손했고, 이 같은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서는 페라리 F50과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최고급 차량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페라리 F50은 349대만 생산된 한정판이라며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아우디, 벤츠, BMW 등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고가의 의류와 가구 등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통령궁은 고가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리아의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파디 마즈는 대통령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냉장고는 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에르메스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내인 아스마 여사는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한때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의 자녀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는 소탈한 모습으로 영국의 다이애나비와 비교됐습니다. 하지만 아스마 여사는 내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억 원대의 사치품을 사들여 서방 언론으로부터 시리아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6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 값비싼 슈퍼카들이 즐비했다니 시민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리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군 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전력을 지닌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이었던 2000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과 911 테러라는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알졸라니는 점점 종교적 헌신과 전투적 이념에 경도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가 된 이후 알카에다에 합류했습니다. 온건책으로 인해 시리아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한 책략가로 생각되지만, 반대파들은 알졸라니를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2012년 알누스라 전선이 알카에다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식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알누스라 전선이 HTS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미국은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민주화가 아닌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 지도부 역시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며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봄이 언제 올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이처럼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 LSAM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의 개발을 완료하자 이미 중동의 두 국가들이 한국에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LSAM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중동의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도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해당 국가는 우리 방산업체에 RFI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무기 도입의 첫 단계로 무기의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비 수출 승인이 나오자
방산업체들은 해당 중동 국가와 LSAM의 기술,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해당 중동 국가는 구매 요청서까지 우리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도 우리 측에 RFI를 보내 예비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LSAM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LSAM에 대한 이딴 러브콜은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관심을 보이는 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 LL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천궁 LL은 앞으로 10년간 생산 계획이 가득 차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 무기를 원하는 중동의 두 국가는 어디인지 조만간 알려질 듯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저항의 축 세력이 실시한 알-아크사 홍수작전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4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13일 오후 7시 발생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군 병사 4명이 희생되었고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헤즈볼라는 지중해가 있는 서쪽 방향으로 일대의 드론을 우회에 날려보냈고 또 갈릴리 방향으로 일대의 드론을 날려보냈는데요. 이 2대의 드론 중 지중해로 들어오는 드론은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지만 갈릴리 방면을 지나 내륙 방향으로 들어온 드론은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이 드론이 초저공 비행을 수행하며 이스라엘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드론은 최대 속도가 시속 370km에 이를 만큼 비교적 빠른 비행 속도를 가졌고 사거리는 120km 정도입니다. 이 드론은 40kg 중량의 탄두를 지니고 있기에 터졌을 때 화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드론은 레바논을 향한 공세작전을 실시 중인 제36사단 예하 제1골란이 여단의 보충병 훈련소가 있는 비냐미냐로 날아들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들이닥친 헤즈볼라 드론의 공격을 받고 수십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번에 날아든 헤즈볼라의 드론이 어떻게 이스라엘군의 경보 시스템을 피해 기지 내로 들어왔는지 조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제껏 엄청난 요격 능력을 보여왔던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드론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드론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공격을 실시한 헤즈볼라 측은 이번 공격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알리며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화자찬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월 14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 마을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오전 2시 30분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해 레바논에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하심 사피에딘 헤즈볼라 차기 최고 지도자를 정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군의 융단 폭격 당시 함께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스마일 가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살아있으며 알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첩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뿐만 아니라 가니 준장의 수행 요원들까지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것이 밝혀져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크게 격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 이란 최정예 부대 쿠두스군 사령관 알고 보니 첩자였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중동 소식을 전하는 언론 매체인 미드리스트 아이와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중 최정예 전력인 쿠두스군을 이끄는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 사실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이란으로 압송되어 중대 보안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금된 채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최근 특명을 내려버린 연쇄 공습 작전에 연관된 조직원이 있는지 알아낼 것을 지시했는데요. 미들 이스트 아이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소식통 10명,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헤즈볼라 내 시아파 고위 인사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마일 가니 준장은 물론 그의 수행원들 및 측근들까지 모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9월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아바스 니포르샨이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정한 것이 다름 아닌 쿠두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의심스러운 점은 이곳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의 연쇄 폭격이 떨어지기 직전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 갑자기 사정이 있다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에도 가니 준장은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이날 헤즈볼라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뽑는 슈라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여기에 하심 사피에디는 가니 준장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니 준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하심 사피에딘과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 불참했고 이후 그곳에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의 강력한 폭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내부에 숨어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이스라엘 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해 매우 강도 높은 검열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가니 준장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니 하메네이로서는 여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타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시설, 정보시설만 타격할 것. 과연 정말로 그럴까?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신 이란의 군사 및 정보시설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밝혔을 뿐 미국에게도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인지 세부적인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미국에게 한 약속은 말장난일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란의 모든 군사 및 정보시설을 공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도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15일 지난번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쏟아부었던 진실의 약속 이 작전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언제든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자마자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스라엘의 방공작전을 돕기 위해 THAAD 포대 하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 공군의 COM 슈퍼 갤럭시 전략 수송기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착륙했는데 여기에는 THAAD 포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최고 대비태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 해군의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배치되고 THAAD 배치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공습이 이란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절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수행해왔던 작전의 형태를 보면 헤즈볼라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실시되기 전 하산 나스랄라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예측해왔는데요. 국방 분석가인 알론 벤 데이비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하산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기 앞서 특정한 신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예비군 소집이라든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군의 침공에 대한 확실한 준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군사 저널리스트 중 하나인 요시 예호슈아는 이스라엘이 그런 예상들과 달리 공식적인 선언 없이 단계적인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실제로 처음부터 모든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하산 나스랄라에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은 8월 말쯤부터 레바논 남부와 그 너머에 있는 헤즈볼라의 로켓 무기고들을 타격해 파괴해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헤즈볼라의 전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하산 나스랄라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공격으로 오해했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통신 장비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헤즈볼라의 정예 라드완 부대의 최고 사령부와 대부분의 군 지도부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와 레바논 전역의 지도부 벙커를 타격하고 전략 요충지들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늘려나가자 헤즈볼라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헤즈볼라는 한때 매일같이 이스라엘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헤즈볼라는 가지고 있던 무기의 60에서 70%를 잃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겠지만 그 규모는 당초 우려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공작전 역시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미국 관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또다시 이란과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가해진다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손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CEO는 최근 요격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3교대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의 THAAD-4대를 지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과 함께 이뤄진다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미군 방공 시스템과 이지스 구축함들,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의 함재 전투기들로부터 방공작전 지원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미국의 바람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시설과 정보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것인지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원하는 목표물 대다수를 타격해 파괴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국에 이미 K2 흑표나 K9 등 다양한 무기들을 앞세워 서방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역시 그 뒤를 따라 프랑스의 라팔 등 전투기를 차례차례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최신 성능으로 무장하고 있어 삽시간에 국제방산 시장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이로운 개발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고작 9년 만에 시제기를 만들어내서 시험 비행 1년 만에 운용 적합 판정, 2년 만에 복잡성을 포함한 시제기 6대 확보 3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개발을 척척 진행해 나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있었죠. 이에 반해 튀르키예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개발되었기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보이는 서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주항공의 사내 저널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작인 피제로는 오로지 경납고를2가 세계 챔피언 항공기의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에서 요구한 3가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튀르키예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구르 쟁기는 시제기의 비행 하중을 위한 구조적 테스트를 지상에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 비행부터 나섰는데요.